오늘 강의할 내용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굉장히 복잡다단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오늘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이 용어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이해 못하는 나쁜 행동들을 보면서 저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유행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데오파라스토스는 이 유형을 그 당시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 자, 그러면 데오파라스토스가 얘기했던 양심이 없는 사람이란 이 단어가 오늘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범죄적인 인격에 대해서 수세기 동안 연구를 거듭하면서 관심사였습니다. 1835년도라고 할 수 있으면 아주 먼 그 시기의 심리학자인데 프리차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리차드는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도덕적 정신 이상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어쩌면 범죄형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쉬운 용어이기도 합니다. 법과 갈등하게 되는 유형을 적은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류 분석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교류 분석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 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의 의식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요, 자질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이고 행동이 즉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환경을 지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용어 속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이 참 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양심이 없게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정의를 내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어떤 형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계획성이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이 우둔함이 엿보일도록 허점투성이다. 자기는 면밀하게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범죄가 눈에 보일 만큼 겉똑똑이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요,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은혜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강도가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 집 주소가 적힌 그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라는 이야기가 똑같죠. 이렇게 은행 강도가 그렇게 자기의 주소를 적은 쪽지에다가 글을 쓸 만큼 경솔했고 그리고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쉽게 지루해하며
침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의식을 가진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침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쉽게 이렇게 적응해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식으로 돌아갈 때에 의기양양하고 너그럽게 행동할 수가 없으며 성급하고 오만하고 격분하는 때가 더 많은 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보면요,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반사회적 인격은 관계에서 신뢰성이 없으며 믿음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려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뭐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속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제정된 그 사회 규범을 어기는 모습을 참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회 규범을 어길 때에 쾌감을 느낍니다. 어찌 보면 금지된 과실이 더 달콤하다고 할까요? 남의 것을 갈취하고 돌보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악용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적개심을 없애기 위해서 힘이나 물리적 획득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관계성을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사회적으로 순응하는 척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순응하는 척하지만 죄책감과 충성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속이는 재능이 날로 발전해서 어떤 사람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에 능숙해져서 어쩌면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거짓말을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이용하고 잘 찾아내는 기술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환자에게 사기당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에 이런 사람과 상담을 하다가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인관계가 부체명하게 무분별하게 그리고 무소부위의 모습을 가지고 거짓말을 사람을 농락하는 자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거짓말이 능숙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위원을 선정할 때에 청문회를 하는 거죠. 청문회를 보면요, 거짓말을 막 하다가 결국은 안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또 틀어져 나가는데, 청문회를 보면서 거짓말 시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인관계가 무책임하다, 책임감이 없다,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인지유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유형이 어떤 거냐?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많은 반사회적 인격은 사회적으로 비전통적인 신념과 기묘한 도덕관념의 노선에서 사건과 행동을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통적인 개념을 경멸하고 인지 과정과 논리력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하는 것 같이 보지만 그러나 성견지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적절하지 못한 추상적 개념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자신은 순진무구한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비난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여러분 재판 과정을 한번 가보시면 보면 아시겠지만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형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때리고 어떤 사람은 징역형을 때립니다. 이유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 하나 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법적 지를 받느냐,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 인지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나올 때에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럼 자아상은 어떠냐? 그 사람의 자아상은 자율적입니다. 반사회적 인격은 사회 기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상인과 같지 않고 영리하고 교활하고 무례하고 규범에서 일탈한 것을 가치 있는 자아상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속였을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아파할 때에 그 아파하는 것을 쾌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개인적 예착과 책임에 의한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장소, 업무, 일상의 책임에 의한 제한도 받지 않고도 노력합니다. 그래서 틀에 박히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즉시 행한 대로 범죄도 서심없이 행하는 인물을 우리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박자 더 나간다고 한다면 꼭 틀에 박힌 행동이 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범죄 행위도 서심없이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대상표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품위가 떨어진 모습. 자기 자신에게 품위가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리에 대한 품위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도요, 대통령이면요 대통령의 품위가 있고, 장관이면 장관의 품위가 있고요, 목사는 목사의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요 품위가 없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명예로 먹고 살거든요. 대통령은 정치로 먹고 살기 때문에 정치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만, 목사는 품위가 없으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내적 이미지는 악의에 가득 차 있으며 잔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대적 착취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의 귀중한 모든 것을 빼앗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매우 지배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힘의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갑질에 능하기 때문에 쉽게 제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모한 말장난을 잘합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는요 깜빡 속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악의적 행동을 잘 인식함으로 도망을 잘 갑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면요 자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즉각 캐치하고 도망을 가죠. 타인의 악의를 잘 알므로 항상 위험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빠져나가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위기제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방어하느냐, 행위 포출자고 해 투사를 합니다. 내적 긴장은 억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출하죠. 자기가 조금만 힘이 세다 그러면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 지향형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도 후회함이 없이 행동을 포출합니다. 종종 사회적으로 허무되어지는 것도 충동이나 감정에 공공연히 표현하며 투사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여서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자신이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방어를,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요사이 정치를 보면요, 국민의힘의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하다는 걸 느낍니다. 변명의 변명이 지난 정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다 전가를 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당화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머리가 둔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 생각을 가집니다. 반사회적 의지는 그들 자신을 피해자로 그리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피해자야, 상대가 자기에게 피해를 입혀서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충동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악의 모습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심리적 구조의 발달이 미약하다고 해야 되겠죠. 자, 보편적으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요, 어릴 때 무시함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조절을 쉽게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참고 기다리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가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자기 가장이 아주 심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일을 가지고 있으면 1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허풍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쾌락을 채우는 능력이 뛰어나서 쾌락주의자의 욕구를 두드러지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기분은요, 그 사람의 기분은 항상 무정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 웃고 떠들어도요, 그 사람 속에는 아주 냉정한 무정함을 갖고 있습니다. 짜증이 많고 공격적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자비나 인간적 연민, 개인적 뭐랄까요, 후회함을 갖는 감수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때로는요, 자기 반성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남에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회적 인격이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범죄자 중 자신의 범죄에 후회하는 자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돼서 감옥에 왔으면 자기 죄를 반성하고 후회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은요,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에서 또다시 하나 더 넘어갈 수 있는 건 강박성 인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플로이드와 아브라함 메슬러는 학문기 인격의 모습이 조심스럽게 옷을 입은 후 옷 매무새를 고치며 양심적이고 강압적이며 돈을 몹시 아끼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강박성 인격장애는요, 좀 우리가 정신 이상으로 보기는 좀 못하고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살면 이 사람 냄새가 전혀 안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강박성 인격장애를 우리가 조금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지배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배강. 사람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정리정돈,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지배나 대인관계의 지배를 융통성과 개방성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개방화된 사회입니다. 모두가 통일선상에서 같이 갈 길을 가는데 항상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배하에 둬야만이 속이 후련합니다. 사회단체 같은 데 가보면요, 이런 지배의 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자기 교회는 내 거야 하는 것으로 꽉 묶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에 보면 주인공이 니콜손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가 맡은 배역이 좋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외모는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는 언제나 엄격하고 생각이 진진합니다. 자세와 움직임은 빈틈이 없고 감정을 강하게 스스로 조절합니다. 일사불란하게 통제되어지고 잘 조직화 된 항상 신중하게 그렇게 감정을 통제를 하죠. 정확하게 말하며 옷차림은 형식을 가려고 예의를 다 갖춥니다. 자, 여러분, 넓은 정원에 놀러 갔는데 넥타이 딱 메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야, 절제된 모습.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살아.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정원에서 놀 적에는요, 넥타이를 풀어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항상 단정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완벽주의가 선택을 내리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대인관계는요, 참 예의가 바릅니다. 사회적 간섭과 예의를 철저히 고수합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양심적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같은 직위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는 관계하에 외모가 자기주의적으로 보이는 편입니다. 우울한 사람에게는요, 경애를 깍듯이 표합니다. 그 대신에 열등한 사람에게는 독단적으로 그만하고 자기의가 있는 모습을 취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킵니다. 자신의 개별성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은요,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심지어 힘 있는 사람을 담기 위해서 자기의 개별성 그거 없애버리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강박성 인격은 특히 갈로적인 구조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침울한 적대감, 이러한 힘을 적대감으로 배출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대인관계는 예의 바른 모습이지만 그 뒤편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지 유형은 경직되고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상투적인 규칙과 규정을 강조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구조화하는 형식적인 지침들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대로 합니다. 요새는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시보면 뭐 벙어리 3년, 무슨 3년, 무슨 3년, 뭐 9년 못 지내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 옛날 완고했던 그 구범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생기죠. 조직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낯선 상황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쉽게 화를 냅니다. 그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규범이 최고야. 옛것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타당성 있는 행동 과정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경솔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그 속에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특별하게요, 자아상은요, 양심적입니다. 자신을 현실적으로 일하는 건면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시킵니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만
능률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훌륭한 조직체의 일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가혹할 만큼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강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요, 숨기는 게 많습니다. 오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내면화된 표현된 의식적으로 느끼거나 표현하도록 허락합니다. 기억들이 매우 틀에 박혀 있습니다. 옛것을 고수합니다. 꽉 묵혀 있다고 할까요? 금지된 충동은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 탐구에 대해서는 능률적인 행동이 반대로 여기며 저항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반동 형성과 동일시합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하고 금지된 충동을 숨기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분별력을 보여주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 기제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치느냐? 자신을 권위자로 동일시합니다. 구범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열등한 사람으로 칭해서 적대감을 터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반동 형성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이상적인 방어 기제의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부드러운 사람이 실제로는 화가 많죠. 여러분, 참 부드러운 사람인데요, 가까이 가보면 화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반동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어때? 종교적에도 그런 게 참 많이 되는데, 우리 교회 속에서 목사님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부드럽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엄청나게 화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사인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가정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요, 구획적으로 봉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적 세계는 엄격하게 구획이 나누어져 있으며 항상 봉쇄되어져 있습니다. 강박성 인격의 내면에는 하약통 속에 빈틈없이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양가 감정, 두 가지의 감정이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이 강박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이거 좀 유심하게 자기를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게 없는가? 양가 감정. 교인들 앞에서는요, 참 인자스러운 목사님인데 집에 가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양가 감정이거든요. 이런 양가 감정들이 항상 자기 깊은 몸속에 들어와서 깊은 갈등에 둘러싸여집니다. 큰 과제는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진정한 감정이 발각될 것이라는 끝없는 위협감과 위험감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충동이 강렬하고 기쁨이 없으며 엄격합니다. 따뜻하고 예정어린 감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강제적이기 때문에 억제되어서 신체 장애를 잊기가 쉽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같은 분노의 내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박성 인격 장애는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린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모든 관계가 화목이란 단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음을 오늘 인격 장애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 강박성과 그리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한면들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목회 상담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격 장애와의 모습들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